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러 동맹 복원과 대러시아 외교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소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것은 사실상 동맹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23개 조항을 통해서 군사,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대상은 우선 3조, 어느 일방의 위협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협력을 위해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요,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9조, 10조, 18조 이런 조항들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가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위협이 있으면 공동 대처한다, 이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의 자동적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된 것이고, 결국 1961년 조소-우호 조약, 즉 동맹조약이죠. 이것이 부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약,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조약을 부활한 것이 가지는 안보적 함의를 한 4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차원에서는요,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초강대국 위상, 여기에 대한 큰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군사동맹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군사동맹체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북아 차원에서 북방삼각, 즉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고 하는 북방삼각과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남방삼각 간의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방삼각 3개 나라,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핵 초강대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불량 국가들입니다. 이 3나라가 뜻을 합쳤으니까 사실상 핵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남방삼각 국가들의 사정은 좀 다르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만류하면서 그 대신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동맹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 동맹이 아닙니다. 한일 간의 안보 공조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북방 대 남방 간의 전략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차원에서는요, 러시아가 앞으로는 안보리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북핵 제재 레짐을 탈퇴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북한에 대해서 군사 기술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2397호,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결정한 대북 제재 결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 그 어떠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통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사실상 안보리는 무력화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 기술을 제공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이상 북한이 지금 핵무력 증강과 관련해서 시도하고 있는 정찰 위성,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또 이 핵추진 잠수함 또는 핵에서 발사하는 핵발사 순항미사일과 핵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다탄두 기술,
또 전술핵을 초정밀하게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 악몽은 그만큼 깊어질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 무지막지하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죠. 2023년에는 15회 발사를 통해서 56기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7월 11일 현재 이미 16회를 통해서 55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들을 허공에 쏘아 올리면서 핵 무력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토대로 제가 중간 결론을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해온 지금까지의 한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러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에게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그 군사기술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중러 동맹 복원을 바라본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낙관적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견제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견해.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갑 관계는 종식되고 다시 갑을 관계로 돌아간다. 즉 러시아는 북한을 조그마한 나라로 무시해 왔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탄약과 무기가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밀착도 종식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강경한 카드를 내밀면서 러시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공조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게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게 강경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는 지역적 얘기고 지역적 부수적 현상을 쳐다보면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중국, 러시아, 북한 내부에 경쟁심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나라가 펼치고 있는 대미 공동전선이 붕괴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신냉전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에 나설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북핵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강경 카드를 내민다고 러시아가 굴복하고 후퇴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또 전랑 외교를 포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에게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는 소위 wolf warrior diplomacy, 전랑 외교, 압박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거두어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놓여진 외교 과제, 대러시아 외교 과제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러시아 외교 과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주위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배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6.25를 사주했던 나라고요. 지금도 한반도의 전쟁을 사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도움으로써 우리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또 하나는 대러 외교에 실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동안 펼쳤던 북방 정책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항공기가 사실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직항로도 열었고요. 또 1996년에는 이 1961년에 맺었던 조소 동맹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을 러시아가 폐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했던 그 조항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북방 정책의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북한 러시아가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조약을 복구함으로써 우리의 이 북방 정책 성과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일,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지나치게 보살피면 한미일 공조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와 러시아의 중요성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소위 딜레마 상태에 빠진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또 한미일 공조가 우리 생존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대우방 간의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이 될 수 있는 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 동맹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파키스탄은 인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파키스탄, 인도는 전통적인 경쟁 국가입니다. 인도 배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 배후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절대로 단절하지 않습니다. 기복은 있지만 끈끈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러시아와의 외교를 위해서 독자 공간을 열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주적관계에 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주적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주 타겟은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러시아 외교를 잘해서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면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가 과거에는 전쟁을 사주하는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전쟁을 억제하는 세력으로 남도록 선도해야 되는 아주 세심한 외교를 펼치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는 생각 자체는 사실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러시아와 외교를 할 때는 레벨과 시기를 잘 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위층 수준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러시아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들은 이 레벨을 낮추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중시하면서도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보살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마치 따끈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차피 약소국 외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와의 이 외교에 있어서 독자 공간을 열어가면서도 미국의 전략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